근데 2023년도에 안에 금리 인상 못하지 않을까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간다.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막 쓰면서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판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순응한다. 이 예. 말은 이제 결국 또 우리가 연준의 어떤 포지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아까 연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그 연준의 말을 못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의심을 하고 네네. 이것이 일단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좋은 그 어떤 포지션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연준은 우리가 못 믿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연준이 2023년도 이제 지나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3년도에 안에 금리 인상 못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은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2023년도에 1월에 금리 인상이 아니고 만약에 6월에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예고하잖아요. 이들은요. 그럼 2022년 말에 예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2년 말 전에 뭘 또 해야 되죠? 양적 긴축, QT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6개월 정도, 2022년 한 6월 정도는 QT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돈 푸는 걸 스톱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이제 뭔지는 다 아시죠? 용어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테이퍼링을 내년도 1월 정도에 하려면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자 이런 상황이면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경과를 봐도 그 사이에 그냥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연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의견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연준의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2%라고 했는데 지금 뭐 예상이 지금 4월 CPI가 컨센이 3.6%인데 4.2%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0.9, 1.5%가 있었으니까 3% 정도는 괜찮아요. 평균 2%에 맞추는 거니까. 근데 너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건데 그런데 연준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런 장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정말 일시적일까? 아니면 계속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지속적으로 오를까?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08년도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은 금융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 서서히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라는 말이 나올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돈을 풀었거든요. 현금을 기업하고 개인 소상공인에 그대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를 일부는 저축을 했겠지만 그 돈 갖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CPI 보면은 내수의 소비의 제품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철강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중국이 사재기를 했거든요. 경기 회복을 예상을 하면서 중국이 이걸 이제 사재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쪽의 PPI가 오르면서 그쪽이 PPI가 오르니까 미국의 CPI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난번에 철광석 워낙 가격이 오르니까 철광석 선물 가격에 개입을 해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즉 돈을 많이 풀어서 이런 현상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결국은 이 돈은 지금 마감이 9월에 마감입니다. 네. 미국은 전 주에 그리고 일부 주에는 그 전에 마감이 돼요. 그러면 요번 이제 6월 끝나고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6월 지나고 그 다음 3분기에는 이제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 마감했거나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는 줄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CPI가 올라가는 부분은 오히려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증가율은. 이게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 그러면 이제 그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이제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맨날 나오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플로우를 좀 믿고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입장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보려고 해도 네. 좀 어떤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좀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국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오히려 코로나 이후보다 직후보다도 더 심한 어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포지션을 줄인다는 거는 현물에 대한 뭔가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저도 물론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만이 아니고 여러 방송에서 저는 전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또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또 빠지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갖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요. 올해 제가 여기 잠깐 수치를 잠깐 보면은 올해 개인들이 약 51조를 샀습니다. 올해만. 작년에 순매수가 47조인가 그래요. 벌써 몇 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작년 수치를 넘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16조를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34조를 팔았어요.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큰 게 아니고요. 기관들의 매도가 훨씬 더 큰 상황이에요. 그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 5월만 말씀드리면 5월에 개인들이 약 7조 7천억 정도 순 매수했고 이거 그저께 제가 수치 데이터인데요. 외국인들이 약 7조 8천억 순 매도하고 기관들이 4,500억 순 매수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요 5월만 볼게요. 지금이 우리 녹화는 이게 지금 5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5월 둘째 주 정도까지의 이 수치인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5월만 들어서도 거의 8조에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전 세계 대만 급락하고 지금 일본도 좋지 않고 이거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또 금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금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간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이즈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면밀히 한번 뜯어서 보면 외국인들의 7조 8천억 정도 순매도 중에서요 5조 2천억이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 5조 2천억이 공매도거든요. 물론 공매도 역시도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공매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7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을 빼면은 사실은 2조 5천억 정도,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은 기관들은 4,500억 분이 거래 안 했다는 거는 이 순매매입니다. 이거는 매수 매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기관들은 크게 어떤 시장의 방해성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체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가 순수하게 매도를 한 거고 나머지 공매도라는 것은 5월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있었던 것은 외부의 환경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공매도 제시량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시량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건데 외국인들이 그러면 공매도 제시하면 무조건 공매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가 굉장히 이뻐서 한국의 성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전체 MSCI 예를 들어서 MSCI 인덱스라고 본다면 MSCI 인덱스에서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마켓이 있고 이머징 마켓에 중국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국의 포지션이 있는 거고 그 한국의 포지션 중에 일부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외국인들은 한쪽으로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공매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해지한 거 빼놓고 추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를 뭘로 했냐? 선물로 매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한쪽으로 롱숏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지만 됐었거든요. 그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5월에 외국인 매도가 월등하게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줄어드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물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이 좋아지면서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워낙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환경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해서 또 유럽, 뭐 중국, 이머징 국가들도 뭐 백신을 맞고 이러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이 되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일단 또 집중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 반도체 산업 분야.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네네. 포함해서 여러 달째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1월 달 만에 또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기대감으로 예. 그래서 올해만 뭐 170만 명의 주주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일단 물린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 큰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럼 한국에 대한 문제인가 보면은 대만도 팔아제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여러 달 계속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예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섹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죠. 사실은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는 쪽도 있고 안 쓰는 쪽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빅사이클이라고 표현을 막 쓰면서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의 시장은요. 저만이 아니고 요즘 시장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면 딱 답이 나오냐면요. 이거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봉쇄령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쇼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반도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봉쇄령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가지가 발생이 됐어요. 하나는 소위 언택트라 그래가지고 PC 수요나 이런 게 반도체가 부품이 들어가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첫 번째는 그쪽이고 클라우드도 많이 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와중에도 봉쇄령이 막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는 생기는데 그런데 만들어내는 공장의 생산 차질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P가 오른 거예요. Q는 늘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쪽에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와 이거 박수를 친 거죠. 환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빅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은 대만이나 TSMC가 이렇게 급락한 이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는 이런 악재가 없었어요. 언제 이 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냐? 그 전에는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판 거예요. 한국 시장을 판 거지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파는 거예요, 진짜로. 왜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 TSMC를 보면 압니다. TSMC 굳건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인텔 이런 것들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안 밀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모멘텀, 그 시발점이 뭐였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쇼티지를 얘기를 하면서 야, 다 모여. 공장 져.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항상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인텔이나 TSMC나 이런들이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수점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좋다, 실적 좋다. 그러나 우리 증설하지 않겠다 그랬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랬었어요. 1분기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증설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증설을 하는 것보다 가격 오르는데 누리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한마디 딱 하면서 미국이 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증설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애리조나나 뭐 이쪽에 지금 뭐 인텔, TSMC 6개 공장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오스티를 비롯해서 몇 군데 지금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중요하죠. 오늘 지금 제가 하는 게 21일 날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짓는다. 그럼 공장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미래에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야, 미래에 이렇게 증설을 하면 이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공급 과잉. 공급 과잉이 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인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면서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의 그때 매출이 줄었었어요. MOM으로.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수요도 좀 주는데
그런데 이거 공급 가격이 되면은 이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빅사이클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반도체 쪽 아직 둬봐. 사더라도 나중에 사야 돼. 딜. 이렇게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전부 바이러스와 쇼티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얘들이 다시 가려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려면 시장이 다시 가야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것 1번.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또는 쇼티지가 해결이 되면서 얘네들이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려면. 공급을 얘네들이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조절하는 순간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 가격을 오르는 거 정말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다면요. 용산의 디램 현물 가격. 이게 포인트예요. 용산은 아주 민감해가지고 가격 오를 것 같으면 먼저 막 사고 가격 빠질 거 먼저 내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디램의 현물 가격이 오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공급 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짓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당분간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어렵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제품에 소위 우리 지금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소위 전기차 이런 거는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반도체가 오히려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더 올라갈 기회나 아니면 수익성이 더 늘어나는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하신 오늘인가요?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네네. 그리고 또 그 전에 백악관 회의 기업들 모아놓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조 원 정도의 어떤 미국 투자를 아마 발표하지 않겠느냐 파운드리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어려웠던 주가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급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냥 계속 이 하락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할 거라고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계속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약간 빠졌다 걸었다 이렇게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악재도 호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완성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장비 업체는 다르죠. 왜냐하면 공급 가격이 된다는 얘기,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물건을 많이 만들면 완제품을 파는 쪽에서는 안 좋지만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공장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증설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비 업체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후반 기업에 있는 장비 업체하고 또는 소재 업체하고 2차 전지의 장비 업체와 그리고 소재 업체들 얘네들은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삼성전자가 20조 이렇게 증설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분야잖아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어떤 전략 투자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TSMC를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되게 재밌게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대만이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TSMC도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이제 세게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만의 상황 차트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대만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기에는 벌써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개별 기업엔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인덱스 자금들은 대만보다 한국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오랫동안 여기 이 업계에 있으면서 있던 거는 뭐냐면요. 대만하고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연동하는 그런 특징을 좀 봐야거든요. 산업이 비슷해서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대만을 더 많이 사고, 우리보다 대만을 더 많이 샀어요. 그 사이에는요. 그랬는데, 대만이 지금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요걸 보는 게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술력에 삼성전자가 대만을 넘어서는 거를 딱 짚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 수주를 주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 수주를 줄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뉴스를 우리는 액면으로 믿으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 확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근간에 누군가 원천 소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애널리스트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굉장히 좋게 지금 그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떤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들이 보이면서 내가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제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기대감으로 먼저 액션을 안 되고. 먼저 액션을 취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그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시장성, 성장성을 믿고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결국은 애플이 주문을 해주느냐, 요게 하나의 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투자의 시그널. 네. 네, 알겠습니다.